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교통도 날씨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거의 사라진 이번 명절, 확실히 도로에 차도 많아지고 역이나 공항에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국 도로는 종일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오늘 하루만 500만 대 넘는 차가 이동한다니까요. 이제는 좀 정체가 풀렸는지 서울 요금소 나가 있는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자은 기자, 많이 막혔나 보죠? 언제쯤 풀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최강 한파 소식에 귀경 행렬이 몰리면서 오늘 오후 4, 5시쯤 귀경길이 가장 혼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고속도로 곳곳에서 차량 추돌 사고나 또 차량 고장 등으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는데요. 자세한 상황 고속도로 폐쇄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나들목 인근입니다.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나들목 인근,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 인근도 오후 내내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만남의 광장 부근도 종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정체가 풀리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해 지금 서울로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 5시간 1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2시간 50분, 강릉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설인 만큼 이동량도 많았는데요. 지난해 일평균 419만 대에서 올해는 일평균 541만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들은 막히는 길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도 근데 많이 줄은 것 같고 애들이 재밌게 노는 모습 보니까 오랜만에 진짜 다 같이 모인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정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찍 출발한 거거든요. 조금 많이 풀려서 좋았어요. 고속도로 정체는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1시 사이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은 총 51만 대, 또 내일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은 45만 대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내일 연휴 마지막 날 올겨울 가장 추운 최강 한파가 덮칩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떨어진다는데요. 강풍과 폭설까지 귀경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추워지는지 백승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 기자, 낮보다는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명동도 연휴를 맞아 쇼핑을 하고 외식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근했던 낮과 달리 밤이 되고 바람까지 불면서 점차 추워져 귀가하려는 시민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약 2시간 뒤면 이른바 최강 한파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밤 9시께 서울과 경기 등 대부분 내륙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선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7도, 철원 영하 23도, 대전 영하 14도, 광주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연휴 뒤 첫 출근길인 모레는 서울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는 수도 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가 발령되는데 올겨울 들어 처음입니다. 강풍과 한파에 서해안과 제주도는 폭설까지 비상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 산간에 눈이 시작돼 내일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지방까지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많은 곳은 70cm 이상 내리겠습니다. 눈 소식에 제주공항에는 귀경을 서두르는 여행객들이 몰렸습니다. 그냥 뭐 대기도 없고 아예 그냥 다 만석이래요. 좀 기다려보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런 말도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하죠. 기상청은 노약자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난방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문화스포츠부 김태욱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잘 감이 안 오는 게 오늘 낮에만 해도 그렇게 안 추웠거든요. 네, 먼저 오늘 낮의 날씨를 영상으로 보시죠.
제주 서귀포는 오늘 낮 기온이 영상 1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날도 맑고 화창해서 지금 바다 구경도 많이 하고요. 잘 오늘 둘러볼게요. 서울도 영상 4.6도로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 전국의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에서 영하 6도인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였는데 내일 무려 15도나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낮 최고 기온으로 따지자면 영상 4.6도에서 영하 17도로 떨어지니까 불과 17시간 사이에 기온이 21도나 내려가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9시로 전국적인 한파특보를 발효했습니다. 기온도 기온인데 이 강한 바람이 더 문제라면서요? 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게 되는데요.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6도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한겨울 산 정상에서 느끼는 바람과 추위로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이후 서울의 최저 기온을 좀 찾아보니까요. 내일 추위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온인 겁니다. 그런데 체감온도로 보면 두 번째로 낮은 수치가 될 전망입니다.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면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의 기록입니다. 야, 영하 27도 참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죠. 자, 시청자분께서는 이것도 이상 기온과 좀 연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십니다. 네, 먼저 기상청은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러시아에 영하 62도까지 떨어지는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죠. 또 중국 북쪽의 헤이룽장성도 영하 50도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 상공에 갇혀있던 찬 공기가 한반도로 향했기 때문인데요. 그것도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기류에 막혀 정체돼 있으면서 찬 공기를 냉각시키다가 기류 정체가 풀리면서 출구가 생기자 마치 뚝이 터지는 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바람과 함께 더 강한 한파가 찾아온 거죠. 아까 이 김 기자가 이제 한파특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주의해야 하는 겁니까? 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내 기온이 4도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선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 야외에서 동상이 걸렸다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그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등은 헌옷이나 보온재로 잘 채우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는 기자 김태욱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프로젝트.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위해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고위급 앞에서 이 프로젝트 프리젠테이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사업권을 따내려고 북한 고위층에게 현금까지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죠. 그룹 차원의 이 조직적인 대북 사업 추진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 대북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와 대북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함께 연 남북교류 국제행사입니다. 진정한 번영의 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북한 고위급 인사들 다수가 참석했는데 쌍방울그룹은 이 행사에만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대북 사업에 뛰어든 쌍방울그룹은 이른바 N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대북 사업 구상을 본격화합니다. 북한의 영어 명칭 약자인 N을 따서 만든 프로젝트로 쌍방울그룹의 주요 대북 사업 계획안 등이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프로젝트 이름을 딴 쌍방울 임원들의 대화방도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12월 말엔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원들이 중국 단둥으로 건너가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N프로젝트를 설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성혜 전 통일전선부 책략실장 등 앞에서 사업 계획안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쌍방울 임원이 설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북한에 건넨 건 개인 돈이라는 김 전 회장 측의 설명과 달리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북 사업을 구상했고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억 원도 쌍방울 그룹이 대신해서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시 이재명 지사가 보고받고 승인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돈을 푸는 민생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처럼 물가지원금, 에너지지원금 등을 검토 중이라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여인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회견에서 언급한 대규모 민생 예산 투입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치솟는 물가, 은행 빚 걱정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30조 민생 프로젝트에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물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위 80% 가구에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지원금과 유사합니다. 다다익선인데 그렇다고 모든 계층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부 계획을 저희 나름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익이 크게 늘어난 석유, 가스 기업들의 높은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로 거둔 세금을 냉난방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30조 재원을 마련하려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데다 횡재세는 우리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세수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국민 눈속임 포퓰리즘을 자기 방탄에 악용한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내일 오전 구체적인 민생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순방 기간 38조 원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그런데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순방 징크스를 깨지 못한 건데 이번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조영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 중이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8.7%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올랐습니다. 순방 기간 38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는데도 지지율은 오르지 못한 이유,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순방은 특히 임기 초반에는 3%에서 더 많게는 5%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거나 이런 국내에서의 현상이 더 많은 보도를 차지하면서 이란과의 외교 갈등으로 번진 윤 대통령의 발언.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해임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소 이 정보가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 않나. 실제로 아크부대 발언과 나 전 의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7일과 18일 일간 지지율은 37.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스페인 방문 당시 인사비서관 부인의 사적 동행 논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때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직후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발언 논란과 내부 정쟁으로 순방 징크스를 깨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대체 일본의 본심이 뭘까요? 최근 한일 관계 회복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본 총리는 오늘도 그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반면 일본 외무상은 독도 문제를 꺼내들며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일본 국회에서 새해 국정과제를 밝힌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직접 드러냈습니다. 重要な隣国である韓国とは国交正常化以来の友好協力関係に基づき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
우리 정부가 공개 토론회로 강제징용 해법을 공론화한 뒤 미국 워싱턴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을 언급한 기시다 총리가 개선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일본의 외무상은 억지 주장으로 양국 관계를 자극했습니다. また竹島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日本固有の領土です。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외무상이던 지난 2014년 외교연설 이후 10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치인들 설 연휴 때 지역구 내려가서 민심 듣고 오죠. 대체 어떤 민심들을 듣고 올까 궁금해서 저희 기자들이 함께 해봤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택시 운전하며 민심 듣는 여야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요. 강병규, 우현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민생을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반복되는 정쟁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대립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망도 좀. 정치가 지금 계속 보면은 TV 뉴스에 보면 계속 싸우잖아요.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권의 내홍에 따끔한 일침도 가했습니다. 내 사람 아니라고 해서 같은 당인데도 막 쳐내려고 해놓은 거 이거는 바람이 되지 않다.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 난다. 그냥 위에서 탁 내리면 쫙 밑에까지 이런 조직보다는 뭔가 그 서로의 의견을 견제할 수 있는 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렇듯 제가 환경미화에 나선 국민의힘 유희동 의원과 동행하며 둘러본 현장에서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쟁이 아닌 민생을 돌봐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제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직접 모는 택시를 타고 야당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16년째 택시 민심 청취를 위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시민들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월급은 식구리만큼 오르고 물가는 한 100배 이상 오르는 것 같아요. 명절 살려면 장난 아니죠. 돈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주택담보대출 이제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신용대출 대출금 이자까지 갚다 보니 생활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또 있고. 야당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명을 하실 게 있으면 해명을 하시고. 시민들의 질책에 여야 의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웃고 있는데요. 내가 뭘까요? 요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을 마치고 그제 아침에 귀국을 했죠. 설 당일이었던 어제 관저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직접 떡국을 끓여서 대접했다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설 선물도 떡국 세트였죠. 맞습니다. 경북 의성의 떡국떡, 전남 신안의 곱창김 같은 지역 농수산물 6종이 선물에 담겼는데 윤 대통령도 이것들을 재료로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요리를 하면서 관저에 있는 조리사는 휴가를 줬다고 하네요. 조리사는 좋았겠네요. 네, 대통령이 직접 요리하는 모습이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떡국 외에 어묵탕이나 계란말이, 만두도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시면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시민들을 직접 대접하기도 했었죠. 참기름 좀. 참기름? 사 4인 가족 드시나요? 스타일푸드 좀 드셔야 될 거 아니야. 우와. 미역국 이제 너무 맛있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반려견들 밥도 이번에 직접 챙기고 산책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입양한 은퇴 안내견 세롬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명절을 보내나는 늘 관심인데 명절 때면요 부부가 국민께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좀 달라진 게 있다고요. 네, 지난해 추석에는 김건희 여사가 말없이 서 있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순방에는 지난 순방과 다르게 김 여사의 활동이 활발했죠. 앞으로 더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보이는데 수양버들은 뭐고 깡패는 뭡니까? 지금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전당대회를 출마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죠. 당내 원로들이 엇갈린 혼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나경원 저격수가 된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수양버들 얘기를 꺼냈습니다. SNS에 수양버들 리더십보다는 굳건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네, 홍 시장은 나 전 의원을 수양버들로 자주 불러요. 네. 지난 9일에도 나 전 의원이 친이에 붙었다가 잔박에 붙었다가 또 친윤에 붙으려 한다면서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수양버들이라고 주장했죠. 나 전 의원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또 나왔습니다. 농사지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이 일꾼이 농사는 안 짓고 맨날 시장판에 가서 노니까 저출산 혼자 그거나 열심히 해갖고 그걸로 승부를 보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당에 뛰든지 해야지. 정부 장관직이란 게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흥행을 위해서 나 전 의원이 떨어지더라도 전당대회에는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호, 홍준표 두 사람 모두 한때 저격수로 당에서 이름을 좀 날렸었죠. 네, 이 고문은 나 전 의원뿐 아니라 나 전 의원에게 규탄 성명을 낸 당내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정당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세상에 초선 의원들이 말이야. 아무리 총선이 내내 있다 하지만은 건강한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특정인을 공격하는 그 린치를 가하는 그게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대통령 순방 전 충돌이 나 전 의원과 친윤 진영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된 상황이죠. 이들이 연휴 이후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매서운 영아 추위에 갓난아이를 방치한 비정한 부모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둘레길이나 차량에 혼자 놔뒀던 건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고한 시민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은 지켰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눈 덮인 둘레길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 건 지난 20일 오후 4시 반쯤. 산책을 나온 주민의 신고로 소방과 경찰이 주변을 수색하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바깥 기온은 영하 0.5도였습니다. 아이가 위쪽에는 옷이 있었던 것 같고 아래쪽에는 하의는 그 기저귀만 착용한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 있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하루 만인 21일 경기 안산에서 아이 엄마를 검거했습니다. 20대인 엄마는 강원도에 왔다가 진통이 있자 인근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퇴원한 뒤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엄마를 상대로 영아 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며 살인 미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쯤 수원 도심의 오피스텔 지상 주차장. 이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13개월 된 아이가 홀로 발견됐습니다. 영하 5도의 날씨 속에서 차 시동은 꺼져 있었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엄청 추웠거든 좀. 쬐끔한 애기래요? 13개월. 미쳤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났어.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강제로 차 문을 열고 아기를 구조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이 지나서야 아이 아빠가 나타났고 편의점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아빠를 체포해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서울 청계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세 곳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현장을 촬영하던 CCTV까지 부쉈는데요. 알고 보니 방화 전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유미 기자입니다. 긴 막대기를 들고 걸어오는 남성 뒤로 불길이 보입니다. 남성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 CCTV를 향해 막대기를 휘두릅니다. 방화 현장을 촬영하던 CCTV를 연이어 망가뜨린 겁니다. 이 50대 남성은 어제 새벽 서울 청계천 일대를 돌며 세 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집 카메라를 하는 걸 보고 방어범이라는 걸 확신하고 어제 오후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어려운 서민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방화 전과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캄캄한 도로 위,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표지판을 들이받습니다. 순식간에 차 앞부분이 불길에 휩싸입니다. 시민들이 달려와 소화기를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시장의 그 앞부분에 화재가 좀 확산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새벽 1시 반쯤 대전 서구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가 교통 안내 표지판 철제 기둥에 추돌한 뒤 전소됐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던 3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20대 남녀 2명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 광진구 한 찜질방 건물에서 불이 나 12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크고 작은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음력설을 즐기던 미국 LA 아시아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인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지만 중국계 10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 용기 있는 시민들이 막아서며 불발됐고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노란색 출입 통제선 사이로 흰색 승합차가 보입니다. 경찰이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운전석 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합니다. 음력 설명절을 앞둔 밤에 총기를 난사한 뒤 12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72살 후찬 트란이 운전하던 차량입니다. 미국 LA 근처 몬테레이 파크 지역의 한 댄스홀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으로 10명이 숨지고 10명 이상 다쳤습니다. 희생자는 모두 중국계로 전해졌고 한인 피해 접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oday was supposed to be a happy, nice day for everyone to enjoy, but stuff happened, so a lot of people can't enjoy the situation now. 범인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댄스홀을 찾아 위협했지만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And he walked in there with a firearm, and some individuals wrestled the firearm away from him. 범인은 첫 사건 현장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과 2시간 정도 대치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아시아타운 중 하나로 알려진 곳으로 중국계를 중심으로 준비 중이던 음력 설 축제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I heard about they invite the party last night. Invite the wife go, the husband not be invited. I believe that is because the husband may be jealous and upset. 지역 사회에서는 가정 불화가 언급되는 가운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3배씩 껑충 뛴 난방비에 관리비 고지서 받고 놀란 분들 많으시죠? 도시가스비가 오른 게 원인인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30대 부부의 난방비 납부 내역입니다. 재작년 12월 요금이 4만 원대였는데 1년 새 가격이 3배나 뛰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적정 온도로 계속 난방을 틀어야 되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5만 원 내던 돈을 10만 원, 13만 원 내고 있으니까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2배 오른 난방비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관리비가 사상 처음 50만 원을 넘자 우리 집 고지서가 맞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26만 원 이상이 나왔고 전년도로 우리가 13만 원인데 막 열이 받쳐가지고 관리사무소를 갔었는데 연휴라 문을 닫았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방비 관리비가 급등한 이유는 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늘었지만 수입액은 2배 커질 만큼 단가가 뛰었습니다. 문제는 가스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점입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부터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도 걱정이 큽니다. 보이스를 받으면 그거죠. 돈 벌어서 세금 내다 보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아까 맞아 제일 관건이란 얘기죠. 최강 한파에 공공요금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마트나 식당 가서 한우 사 먹을 때 이제는 좀 가격 떨어졌다. 체감한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소의 산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를 전민영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송아지 경매가 진행되는 소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소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경매를 지켜보는 농민들은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천 한타로 햄통 송아지 스마트 한우 경매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송아지들이 줄지어 세워지고 전광판에는 혈통과 무게가 표시됩니다. 경매를 시작하지만 일단되었습니다. 출장가를 10만 원 내렸습니다. 호가는 계속 내려가고 결국 유찰되는 송아지도 생깁니다. 오늘은 구매를 안 하고 다음 장에나 구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도매값 하락은 공급 확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으로 가구 소득이 늘고 거리두기 조치로 집에서 한우 사 먹는 가구가 늘자 축산 농가들이 앞다퉈 한우 사육을 늘린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꺾이고 소비가 얼어붙자 산지 솥값은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 28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오늘 165만 원 받았어요. 한 200만 원 손해가는 택이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산에 갖다 포르나버려 근데 소를. 농가 입장에선 설 연휴 대목의 꿈은 날아갔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전부 다 웃음꽃이 피어오르는데 속값이 너무 폭락을 하니까 농가들 전부 다 울상이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 빚까지 내 한우를 키우는 농가는 사정이 더 딱합니다. 134마리 소를 키울 수 있는 축사인데요. 소는 42마리뿐이고 축사 대부분이 소 대신 농기계와 포대자루로 차 있습니다. 소를 넣는 순간 적자니까 대출금리는 자꾸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생활터전이죠. 가족 생계터전이고 어떤 방책을 찾아야 될지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배송비라도 아껴볼까 매일 축협으로 직접 사료를 실으러 다니기도 합니다. 5일인데 한 7회 정도는 가는 거야. 신문 터지에 조금이라도 생산비 주라고 했다고. 이래 안 가면 힘을 쓰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좀 안타깝다.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선호를 더 많이 하시죠. 네. 고급육은 사실 크게 변동은 없어요. 작년에 이렇게 사 먹던 거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니까 너무 비싸니까 그냥 왔죠. 안 사고. 소비자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건 소매점과 식당들이 인건비와 운영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잘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와 같이 그 마진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유통 경로에서는 좀 가격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한우협회는 사료값이라도 내려달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 소비자가의 절반에 이르는 유통 마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네, 과일 인기 순위가 싹 바뀌고 있습니다. 사과는 인기 떨어졌고요. 딸기가 판매 1등 자리를 차지했는데 무엇보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가 요즘 소비자에겐 중요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어떤 과일을 가장 많이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저 딸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딸기를 어른들이 많이 찾고 있어가지고 아이가 딸기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일은 딸기였습니다.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딸기가 2년 연속 연간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며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 껍질을 벗겨야 하는 사과나 감귤보단 먹기 간편한 딸기의 매출이 급등한 겁니다. 이어 먹기 편한 포도가 2위에 올랐습니다. 씻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껍질 같은 것도 안 까도 되고 먹기 간편해서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딸기 품종도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딸기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0% 정도 늘었는데 킹스베리, 만년설 딸기 등 프리미엄 이색 품종 매출은 30% 넘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저것 먹어봤는데 금실 딸기가 좀 과육도 단단하고 시지 않고 달아서 아이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품종에 따라서 약간 그런 맛이 있으니까 이제 동곰 모양은 약간 새콤달콤한 그런 느낌의 약간 길쭉한 모양은 달긴 하지만 약간 그 식감 자체가 약간 되게 부드럽고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이 과일 서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야만 맛볼 수 있는 서해 별미 바로 새조개입니다. 코로나로 이 새조개 축제도 중단됐었는데 3년 만에 재개되면서 이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른 주먹만한 껍데기를 비틀었더니 탱탱한 속살이 나옵니다. 모양이 뾰족한 새부리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조개입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 제철입니다. 변함없네요. 맛있는 건 입에서 그냥 살살 녹고 그냥 목 넘김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킬로그램당 7, 8만 원 정도로 다른 조개에 비해 비싸지만 입에 꽉 차는 쫄깃한 식감 때문에 겨울철 별미로 통합니다. 먹어봐야 아는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연하고 달고. 2003년 천여톤을 정점으로 2012년부터 8년간 천수만에서 잡힌 새조개는 매년 1톤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충청남도가 인공 부화에 성공하면서 종패를 바다에 방류하며 어획량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30만 폐, 2021년에는 50만 폐를 풀었습니다. 하루에 100kg, 200kg 나오던 곳이 지금 하루에 700kg, 800kg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졌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던 대면 축제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3년 만에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갖고 우리네들 애로사항 엄청 많았는데 아우 사람이 많이 오니까 막 춤추고 싶어요 막. 쌀쌀한 바람과 함께 돌아온 새조개가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러든 지역 상권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조금 전 저녁 6시 반쯤부터 금성과 토송이 나란히 뜨는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16년 만에 나타난 신기한 우주쇼인데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국립과천과학관에 나가 있는 박재 기자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 멀리 있는 금성과 토송이 정말 보였습니까? 네, 모처럼의 우주쇼인데요. 날씨가 좀 아쉽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 짙게 낀 구름 너머로 금성과 토성이 흐릿하게 보이다가 지금은 지평선 아래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설 연휴인 오늘 천문대가 있는 과학관은 어린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눈으로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고 약간 충돌하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 토성을 처음 봐서 조금 신기할 것 같기도 하고 토성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요. 금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만난 시간은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입니다. 두 별 아래는 초승달이 떴습니다. 두 행성은 지구와 도는 궤도와 각도가 다르고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도 달라 한눈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달 지름 정도 거리까지 가깝게 저녁 하늘을 지나가게 된 겁니다. 금성과 토성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도는 궤도인 황도에 대해서 약 한 3.4도, 달 지름의 7배 정도씩 어긋나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성의 밝기는 1등성보다 100배 정도 밝아 달을 제외하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고 토성의 밝기도 1등성 정도여서 맨눈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두 행성이 다시 가까이 만나는 날은 14년 뒤인 2037년 7월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요즘도 집에서나 캠핑장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많이 쓰는데요. 이 부탄가스로 켤 때마다 혹시 터지진 않을까 움찔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화력을 높인다고 2대씩 붙여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김지훈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캠핑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때 많이 쓰는 게 휴대용 가스레인지입니다. 바로 구워 먹는 맛 때문인데 한순간 실수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부탄가스 관련 화재 사고는 97건, 89명이 다쳤고 5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 대부분이 사용자 부주입니다. 부탄가스 뒷면에는 사용 주의사항이 적혀 있지만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받침대보다 훨씬 큰 고기 불판을 올려놓고 가열해봤습니다. 부탄가스 용기의 온도가 규격 후라이팬을 썼을 때보다 4배 더 높습니다. 100도를 넘어 열 감지기 숫자가 126도에 이르자 가스레인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번에는 가스레인지 2개를 나란히 붙여놓고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커다란 바비큐용 석쇠를 올려봤습니다. 가운데에 낀 부탄가스 용기가 점점 달아오르더니 170도를 찍고 폭탄 맞은 듯 터져버립니다. 부탄가스 용기는 35m 밖으로 대포처럼 날아갑니다. 순간적인 폭발에 의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날아갈지 모른다는 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화염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도 있지만 이 용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게 부탄가스를 버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 윗부분 노즐을 눌러 남은 가스를 빼내고 구멍 2-3개를 낸 뒤에야 캔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고향 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목적은 활력 잃은 지역 경제 살리기로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 또 답례품을 주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15년 동안 실시해봤는데 그 결과 답례품 경쟁전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 16만 명이 사는 소도시 미야쿠노조시. 지난해 고향 기부금으로 지자체 중 2번째로 많은 1,404억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곳은 10년 전 문 닫은 백화점이었지만 고향세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すごい嬉しいですし、多分全国で見てもこれだけの図書館はなかなかないと思います。 고향 기부금이 몰린 건 답례품의 효과입니다. 고급 소고기 산지란 향토색을 활용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9가지 부위가 담긴 소고기 세트 등을 제공한 겁니다. 답례품 수요가 늘면서 지역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の売り上げと、あとはその従業員の雇用が広がるっていう形に今いい連鎖反応が今起きている状態です。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의 재정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 기부금제. 최근 기부금 총액은 8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기부금 중 일부는 세금을 공제했고 적극적인 답례품을 준 게 주요했습니다. 해산물로 유명한 홋카이도 도시들은 가리비, 고급 스포츠카 체험센터가 있는 치바현은 운전 체험권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이 담긴 답례품이 인기입니다. 46万の品が掲載されています。日本全国にですね、お土産の文化がありましたので。 하지만 과열 경쟁도 나타나 일본 정부는 4년 전부터 답례품 가격을 기부금의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가 극한 추위도 잡았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강원 산악에서 43년 전통의 동계훈련이 진행 중인데 영하 17도 강추위도 훈련 열기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상의를 벗어던진 장병들이 영하 17도 혹한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구슬땀이 온몸을 뒤덮었고 눈으로 덮인 해발 1,407m 산악훈련장의 한파는 녹아내렸습니다. 전우들과 힘을 모아 고무보트를 옮기고 눈밭을 전력 질주하면서 장애물도 통과합니다. 함께 군가를 부르고 눈 마사지를 하는 사이 결속력은 강철 부대처럼 단단해집니다.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에서 뛰어내린 장병들은 두려움을 잊은 채 적진 깊숙이 침투합니다. 적의 기습에 대비하며 매섭게 주위를 경계하는 눈초리는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눈더미로 위장한 저격수들, 먼 거리의 표적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킵니다. 임무를 마친 장병들은 대형을 유지한 채 스키를 타고 신속하게 적진을 벗어납니다. 지금 당장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해병대다운 전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 400km 장거리 전술무장 행군에 나서는 장병들은 한계를 또다시 뛰어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개묘년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요일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10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해안가와 해상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폭설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7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는 30cm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전국이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대전 영하 14도, 대구는 영하 1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12도, 광주는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다니며 설 민심을 들었는데요. 여야 모두에게 한 말, 싸우지 마라, 그리고 살기 힘들다 두 가지였고요. 여당에게 한 말, 전당대회 앞두고 권력 다툼 하지 마라. 야당에게 한 말, 대표 사법 리스크 해결해라. 다 예상 가능한 말들이죠. 민심을 몰라서 정치 못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 눈치 보느라 안 해서 문제죠. 올 한 해 이런 정치 기대하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 한 사발 속 시원한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